세상에 나와 나는 아무것도 내 몫으로 차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꼭 갖고 싶은 것이 있었다면 푸른 하늘빛 한쪽, 바람 한 줌, 노을 한 자락, 더 욕심을 부린다면 굴러가는 나무 잎새 하나. 세상에 나와 나는 어느 누구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간직해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꼭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단 한 사람, 눈이 맑은 그 사람, 가슴 속에 맑은 슬픔을 간직한 사람, 더 욕심을 부린다면 늙어서 나중에도 부끄럽지 않게 만나고 싶은 한 사람, 그대. 나태주님의 세상에 나와 나는 입니다. 안녕하세요. 밤의 산책 밤지기 소풍입니다. 추운 겨울을 잘 보내셨나요? 네, 어느덧 2025년의 3월을 맞이하고 있는 오늘입니다. 2025년의 따뜻한 봄에는 좋은 일들이 많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쁜 꽃들도 많이 보고 뉴스에서도 눈을 찡그리는 소식보다는 가슴이 따뜻한 소식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햇살이 비추는 봄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앵무새 죽이기 1부 3화를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앵무새 죽이기의 페이지도 만만치 않게 두꺼워서 상반기 이상을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앵무새 죽이기 1부 3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그날 네 번째로 레들리 집 앞을 지나갈 때는 두 번은 있는 힘을 다해 다른 박질을 했습니다. 그 집 분위기에 어울리게 기분이 더욱 울적했습니다. 학교 생활이 첫날처럼 드라마 같은 사건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런대로 재미는 있을 테지만 9달씩이나 책을 읽지 못하고 글도 쓰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도망쳐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쯤 나는 도망칠 계획을 거의 다 세웠습니다. 일하고 돌아오시는 아빠를 오빠와 함께 마중하러 달려갈 때도 나는 그다지 힘껏 달리지 않았습니다. 평소엔 아빠가 우체국 모퉁이를 돌아오시는 모습이 멀리서 보일 때부터 아빠에게 달려가곤 했습니다. 아빠는 오늘 점심 때 내가 눈밖에 나게 행동한 것을 까맣게 잊고 계신 듯 했습니다. 온통 학교 일에 대해 질문하셨지만 나는 그저 짤막하게만 대답했습니다. 아빠도 더 이상 묻지 않으셨고요. 캘퍼니 아줌마는 오늘이 내게 힘든 하루였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녁 짓는 모습을 지켜보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두 눈을 감고 입을 벌려보려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날 테니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아줌마가 바삭바삭한 빵을 만드는 일은 그리 흔치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시간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 둘 다 학교에 가 있어 시간을 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줌마는 내가 그 빵을 좋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네가 없어 허전했단다.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2시쯤 되니 어찌나 집안이 적적하던지 라디오를 다 틀어놨다니까. 왜 허전해요? 잼 오빠와 나는 비 오는 날 빼고는 늘 집에 없었는데. 그건 그렇지.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희 중 한 명은 늘 내가 부르면 올 수 있는 근처에 있었잖아. 하루 중 너희를 불러대느라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 아줌마는 부엌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벌써 빵 한 쟁반은 만들 시간이 지난 것 같네. 자, 이제 그만 나가서 놀아라. 저녁 식사를 차려야 하니까. 캘퍼니 아줌마는 허리를 굽히고 내게 뽀뽀를 했습니다. 아줌마가 왜 갑자기 그러는지 의아해하면서 나는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아줌마는 내 화를 풀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아줌마는 언제나 나를 구박했고 마지막에 가서야 공연히 성을 냈다며 미안해했지만 너무 고집이 센 나머지 차마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나는 그날 일어난 온갖 어리석은 사건들로 지쳐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뒤 아빠가 신문을 챙겨 앉으시고는 나를 불렀습니다. 스카웃 신문 읽을 준비 됐어? 하나님은 내가 참을 수 있는 한계 이상의 시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현관으로 나갔고 아빠가 내 뒤를 따라 나오셨습니다. 스카웃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나는 아빠에게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으며 아빠만 허락하신다면 더 이상 학교에 다니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그네에 앉아 다리를 꼬셨습니다. 그리고 회중식의 주머니를 뒤적이시면서 뭔가 생각할 때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는 아무 말 없이 그러면서도 온화한 태도로 기다리셨고 나는 내 입장을 좀 더 강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빠는 학교에 다니지 않고도 잘 되셨잖아요. 그러니 저도 있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아빠와 잭 삼촌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아빠도 저를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럴 순 없단다. 나는 일을 해서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하고 게다가 너를 집에 그냥 데리고 있으면 감옥에 가야 할 거야. 오늘 밤은 진정제 하나를 먹고 자고 내일도 학교에 가자. 이제 몸이 나아진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나도 그럴 거라 생각했지. 헌데 왜 그러는 거야? 나는 그날 있었던 불행한 일들을 하나하나 아빠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이 아빠가 저를 잘못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린 이제 더 이상 함께 글을 읽을 수 없잖아요. 제발 저를 학교에 보내지 말아주세요. 진심이에요, 아빠. 아빠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끝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등나무 덩굴을 살펴보신 뒤 다시 내게로 걸어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간단한 요령 한 가지만 배운다면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어.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정말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 거야. 네? 말하자면 그 사람 살갗 안으로 들어가 그 사람이 되어서 걸어다니는 거지. 아빠는 내가 오늘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캐롤라인 선생님도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셨고요. 선생님은 우선 커닝햄 집안 사람에게 아무것도 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우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월터와 내가 선생님의 입장에서 보았더라면 선생님 편에서는 선의의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루 만에 메이콤의 생활 방식을 모두 익히기를 바랄 수 없으며 그런 걸 좀 더 익힐 때까지 선생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진짜 글을 못 읽는 척 했었어야 하는 건데 선생님은 그걸 가지고 나한테 책임을 물으셨다니까요. 아빠 정말로 난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때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버리스 6월이라는 애 기억하시죠? 그 앤 계약 첫날만 학교에 온다니까요. 혼육 선생님 생각에는 출석부에 이름만 올려놓으면 법을 집행한 것으로. 스카웃,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법을 조금 융통성 있게 적용할 때도 있지. 하지만 네 경우엔 법이 엄격히 적용된단다. 그러니 넌 꼭 학교에 다녀야만 해. 아니 왜 나는 다녀야 하고 그 앤 다니지 않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서 그래요. 자, 아빠 말을 잘 들어봐. 아빠는 6월 집안 사람들이 지난 3대에 걸쳐 메이콤의 치욕거리였다고 하셨습니다. 아빠가 기억하신 한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정직하게 일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언젠가 크리스마스 때 나무를 버리러 가게 되면 나를 데리고 가서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인간이지만 마치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원한다면 언제든지 학교에 다닐 수 있지. 물론 교육받는 것에 대해 털큰만큼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말이야.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강제로 학교에 잡아두는 방법도 있지만 6월 같은 사람들을 억지로 새로운 환경에 집어넣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제가 내일 학교에 가지 않는다면 아빠는 저를 강제로 보내시겠죠? 이 문제는 이것으로 끝내자. 아빠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카웃 핀치양, 넌 평범한 시민이야. 그러니 법을 지켜야 하지 않니? 아빠는 6월 집안 사람들을 6월 가문으로 이루어진 특수한 집단의 구성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6월 집안 사람들의 몇몇 행동을 단순히 외면함으로써
그들에게 일종의 특권을 부여하는 게 현명하다면서요. 그중 한 예가 그들은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죠. 또 다른 예로 버리스의 아빠인 밥 유월 아저씨는 사냥철이 아닌데도 사냥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아빠, 그건 옳지 않아요. 내가 말했습니다. 메이콤 군에서 사냥철이 아닌데 사냥하는 것은 법으로는 경범죄에 해당하지만 국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사형에 처해야 할 중범죄였습니다. 물론 법에 어긋나는 짓이지. 그리고 그건 분명히 나쁜 짓이야. 하지만 빈민 구제금은 밀주 마시는데 다 써버리고 아이들은 배고파서 울고 있어. 그런 애들 아버지가 잡는 사냥감을 아까워할 땅 임자는 내가 아는 한 사람도 없다. 유월 씨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알아.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고 말고. 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생활 방식을 결코 바꾸지 않을 거야. 네 불만을 그 집 아이들 탓으로 돌리려는 거냐? 아니에요, 아빠. 내가 나지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학교에 계속 다녀야 한다면 우리는 이제 2번 다시 함께 아무것도 읽을 수 없어요. 너는 정말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거야? 네, 아빠. 아빠가 나를 내려다 보실 때면 아빠의 얼굴에는 언제나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하는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너 타협이라는 게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 아빠가 물으셨습니다. 법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거 말이에요? 아니, 서로 양보해 합의에 이르는 것 말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지. 네가 학교에 가기로 양보한다면 우리는 전처럼 늘 매일 밤마다 계속 글을 읽을 거야. 그러면 되는 거지? 네, 아빠. 통상적인 절차 없이 이것을 인준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다. 내가 침 뱉을 준비를 하는 걸 보시고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현관 방충망 문을 열자 아빠가 덧붙이셨습니다. 스카우, 그런데 말이야. 학교에 가서는 우리가 한 합의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겠구나. 왜요? 어쩌면 우리보다 똑똑한 관계자들이 우리 행동을 꽤나 비난할지도 모르니까. 잼 오빠랑 나는 유언장을 읽는 듯한 아빠의 말투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언제든지 아빠 말씀을 가로채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난 한 번도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단다.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너가 캐롤라인 선생님께 우리가 매일 밤마다 글을 읽는다고 말씀드리면 선생님은 나를 꾸짖으실 텐데 글쎄 난 그것이 별로 달갑지는 않아. 그날 밤 아빠는 이렇다 할 까닭도 없이 깃대 위에 올라가 앉아있는 어떤 사내에 관한 칼럼을 엄숙한 목소리로 읽어 우리를 까무러치게 만드셨습니다. 그 칼럼 때문에 오빠는 그 다음 토요일 내내 나무 위 오두막에 올라가 지냈습니다. 오빠는 아침을 먹은 뒤부터 해가 떨어질 때까지 오두막에 앉아 있었는데 아빠가 보급품을 끊지만 않았더라면 아마 밤새도록 그곳에 남아 있었을 겁니다. 나는 그날 오빠의 문학책이랑 음식이랑 물을 날라다 주며 심부름을 하느라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빠에게 밤에 덮을 담요를 가져다 주려는데 내가 오빠의 관심을 끊으면 오두막에서 제 발로 내려올 거라고 아빠가 기뜸해 주셨습니다. 과연 아빠의 말씀이 적중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밤의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밤지기 소풍입니다. 첫 곡으로 오웬의 오늘을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나머지 학교 생활도 첫날보다 더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한 단원마다 학습 목표를 정하고 느릿느릿 진도를 나가는 과정의 끝없는 영속이었고 그동안 엘레바마주는 내게 집단 역학을 가르치기 위해 엄청난 양의 도화지와 크레용을 쏟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 정부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헛된 노력이었습니다. 내가 1학년을 마칠 때쯤엔 잼 오빠가
듀이 10준법이라고 말한 그 교수법이 학교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교수법과 비교해 볼 기회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저 주변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지요. 집에서 공부한 아빠와 삼촌은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모르면 다른 한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빠가 지난 몇 해 동안 한 번도 낙선하지 않고 주의회 의원으로 뽑혀 일하고 있다는 사실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선량한 시민이 되는데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적응이라는 것도 거치지 않고 말이죠. 절반은 십진법 교수법으로 절반은 원추형 종이모자 교수법으로 교육을 받은 오빠는 개인으로서나 집단 안에서나 무리 없이 사회에 잘 적응해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좋은 본보기는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어떤 개인 교수 제도도 오빠가 책을 가까이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로 말하자면 내가 아는 지식이란 고작 타임지에서 읽은 것과 손에 잡히는 대로 집에서 읽은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조로운 메이콤 군의 교육 제도에 조금씩 익숙해지는 동안 나는 무엇인가 사취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루한 12년의 학교 과정이 주 정부가 나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지나는 동안 나는 우리 집 현관에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 레들리 집 앞을 달렸습니다. 오빠는 3시까지 학교에 남아 있어야 하지만 나는 오빠보다 30분 먼저 수업이 끝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 집 앞을 막 달려가는데 뭔가에 눈길이 끌렸습니다. 그래서 숨을 크게 몰아쉬고는 뒤를 돌아다보고 지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레들리 집 마당 끝에는 떡갈나무 2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그 뿌리는 길까지 뻗어 있어 길이 울퉁불퉁했습니다. 그중 한 나무에 있는 그 무엇이 내 시선을 끌었던 겁니다. 눈높이 바로 위에 은박지 비슷한 것이 옹이 구멍에 꽂힌 채 오후 햇살을 받으며 내게 윙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발꿈치를 들고 다시 한번 주위를 살펴본 뒤 구멍에 손을 집어넣자 포장지가 벗겨진 껌 2개가 나왔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입속에 집어넣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내가 지금 서 있는 장소가 어딘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달려가 현관에서 그 전리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껌은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킁킁거리고 냄새를 맡아봐도 별 이상함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혀를 핥아본 뒤 잠시 기다렸습니다. 생명에 이상이 없자 입속에 쑤셔 넣었죠. 리글리 회사의 더블민트 껌이었습니다. 오빠가 집에 와서는 그 껌을 어디서 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주웠다고 대답했습니다. 스카웃, 주운 건 절대로 먹어선 안 돼. 아니야, 땅에 떨어져 있지 않고 나무 속에 있었단 말이지. 오빠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정말이라니까. 내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아니 저기 저 나무 안에 들어있었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내가 발견했다니까. 어서 당장 뱉지 못해? 그래서 나는 껌을 뱉었습니다. 어차피 껌 맛이 빠지던 참이었으니까요. 오후 내내 씹고 있었는걸? 그런데도 아주 죽기는커녕 아프지도 않은걸? 오빠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저 나무에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거 몰라? 손만 대도 죽는단 말이야. 오빠는 저번에 손으로 그 집을 만졌잖아. 그거랑은 달라. 어서 가서 입속을 헹구고 와. 지금 당장 알아듣겠어? 싫어. 그러면 입속에 남는 껌맛이 사라지잖아. 너 시킨 대로 안 하면 캘퍼니 아줌마한테 이를 거야. 캘퍼니 아줌마와 신랑의 일을 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오빠가 시킨 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까닭인지 몰라도 학교에 다니던 첫 해 우리 두 사람의 관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폭군처럼 군림하고 부당하게 굴며 내 일에 참견하던 캘퍼니 아줌마의 행동은 일상적인 불만을 털어놓는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크게 문제를 일으켜도 아줌마는 화를 내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 일쑤였습니다. 어느덧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빠랑 나는 조바심을 내며 여름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름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었으니까요. 방충망을 친 뒤쪽 현관에 있는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자거나 나무 위 오두막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여름철에는 맛있는 것도 지천으로 널려 있고 바싹 마른 대지에는 수천 가지 색깔이 아름답게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여름에는 딜이 있었던 겁니다. 학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학교에서는 우리를 일찍 집으로 돌려보냈고 오빠랑 나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일쯤이면 아마 딜이 오겠지? 내가 말했습니다. 어쩌면 내일 모레 올지도 모르지. 오빠가 대꾸했습니다. 미시시피주는 우리 집보다 하루 늦게 방학을 시작하니까. 레들리 집에 서 있는 떡갈나무에 이르렀을 때 나는 껌을 발견한 옹이진 구멍을 100번도 넘게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내가 거기서 껌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오빠가 믿게끔 하려고 말이죠. 그때 가리킨 건 또 다른 은박지였습니다. 스카웃, 저기 보인다, 저기 보인다니까. 오빠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손을 뻗쳐서 반짝이는 작은 꾸러미를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우리는 집 현관으로 달려가 껌을 싸는 은박지로 꾸민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바라봤습니다. 자주색 벨벳이 들어있는 결혼 반지를 넣는 것 같은 상자인데 작은 고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오빠가 작은 고리를 튕겨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잘 문질러 광을 낸 동전 2개가 포개져 있었습니다. 오빠가 동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인디언 얼굴이 새겨져 있어. 1906년에 나온 동전이야. 스카웃. 또 하나는 1900년에 나온 거고 정말로 오래된 동전들이야. 1900년에 나온 거. 나는 오빠 말을 따라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잠깐 조용히 해봐. 지금 생각 중이니까. 오빠 그곳이 누군가 물건을 숨겨두는 데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야. 우리 말고는 거길 지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걸? 어른들 빼고는? 어른들이라면 물건을 숨길 만한 데가 필요 없겠지 오빠. 그거 우리가 가져가도 될까? 스카웃 어떻게 해야 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누구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지? 아무도 그곳을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 분명한데 말이야. 세실은 뒷길로 읍내를 한 바퀴 빙 돌아서 집에 가는데 우리 거리 맨 끝에 있는 우체국 옆에 사는 세실 제이컵스는 레들리 집과 헨리 라피에 듀버스 할머니 집을 피해가기 위해 학교에 오갈 때마다 왕복 1.5km 남짓한 거리를 더 걸어 다녔습니다. 듀버스 할머니는 우리 집에서 위쪽으로 2번째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듀버스 할머니가 가장 심술궂은 할머니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빠도 아빠가 곁에 안 계실 때는 좀처럼 할머니네 집 앞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빠, 어떻게 할 거야? 소유권을 주장할 주인이 없다면 준 사람이 임자였습니다. 어쩌다 동백꽃을 딴다든지 모디 에키스 아줌마네 젖소에 따뜻한 젖을 짜 먹는다든지 어느 집 뭐를 따 먹는 것쯤은 우리의 윤리적 문화의 일부로 통하지만 돈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이렇게 하자. 오빠가 말했습니다. 계약할 때까지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게 누구 것인지 물어보자. 어쩌면 버스 타고 다니는 어떤 애 것인지도 모르지. 오늘 학교길에 정신을 팔려서 그만 깜빡했는지도 모르잖아. 이건 분명히 누군가의 물건이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반들반들하게 닦았을까? 잘 보관해 뒀던 거라 그럴까? 그래 맞아. 하지만 왜 껌을 그런 식으로 놓아뒀을까? 그렇게 두면 오래 가지 않을 텐데 말이야. 스카웃 나도 그건 모르겠어. 하지만 이건 누군가에게 소중한 물건일 거야. 응? 어째서? 글쎄, 인디언 얼굴을 새긴 이 동전은 이건 인디언들이 사용하던 거야. 진짜 마술 동전이지. 행운을 가져다 주는 동전이란 말이야. 뜻하지도 않게 프라이드 치킨이 생기는 정도가 아니고 오래 살 수도 있고 건강해질 수도 있고 육주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고 이건 누군가에게 아주 소중한 물건이야. 내 트렁크 속에 넣어둘게.
자기 방에 들어가기 전에 오빠는 레들리 집을 오랫동안 바라다 봤습니다. 무엇인가 다시 골똘히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이틀 뒤 딜이 영광의 빛을 받으며 도착했습니다. 머리대연에서 메이콥 정션까지 혼자서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레이첼 아줌마가 메이콤에 한 대밖에 없는 택시를 타고 메이콤 정선으로 마중 나갔습니다. 딜은 식당 차에서 저녁을 먹었고 베이 세인트루이스에서 몸이 붙은 쌍둥이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봤는데 뭐라 해도 자기 이야기가 맞다고 우겨댔습니다. 단추로 셔츠에 부착한 볼성 사나운 푸른색 반바지를 벗어버리고 허리띠가 달린 진짜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키는 전과 같았지만 전보다 조금 뚱뚱해졌습니다. 딜은 아빠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딜의 아빠는 우리 아빠보다 키가 더 크고 뾰족한 검은 콧수염을 기르고 있으며 LNN 철도 회사의 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잠깐 기관소를 도와주기도 했지. 딜이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야, 퍽이나 네가 그랬겠다. 자, 그딴 얘기 그만 집어치우고 오빠가 말했습니다. 오늘 뭐라고 놀까? 톰과 셋과 딩놀이. 자, 그럼 앞마당으로 가자. 딜이 대답했습니다. 딜은 괜찮은 역할이 3가지가 있는 로번의 아이들 놀이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정해준 역할에 실증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놀이는 이제 지겨워. 내가 말했습니다. 연극 한 중간에서 갑자기 기억을 잃고 대본에서 사라졌다가 마지막 장면에서야 알래스카에서 발견되는 톰 로버 역에 저는 실증이 났던 겁니다. 오빠가 하나 만들어내줘. 내가 말했습니다. 야, 만들어내는 것도 이제 지겨워. 자유로운 나날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 우리는 지겨워졌습니다. 이 여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앞마당까지 어슬렁 걸어갔습니다. 딜은 음산한 레들리 집 앞쪽 길을 내려다봤습니다. 냄새가 난단 말이야. 죽음의 냄새가. 딜이 말했습니다. 냄새가 나. 정말이야. 또다시 말하는 딜에게 나는 입 닥치라고 말해줬습니다. 누가 죽으면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야. 내 말은 누군가의 냄새를 맡고 그 사람이 곧 죽게 될지 알아맞힐 수 있다는 것이 어떤 할머니한테서 배웠거든. 딜이 몸을 기울이더니 킁킁하고 내 냄새를 맡았습니다. 진 루이즈 핀치, 넌 앞으로 사흘 안에 죽을 거야. 딜, 입 닥치지 않으면 안전뱅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정말이라고 지금 당장. 너희 둘 다 조용히 해. 너네 꼭 하스템을 믿는 것처럼 군다. 오빠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오빠는 믿지 않는 것처럼 구네. 내가 대꾸했습니다. 하스팀이 도대체 뭔데? 딜이 물었습니다. 너 밤중에 한적한 거리를 걷다가 무서운 곳을 지나가 본 적 없어? 오빠가 딜에게 물었습니다. 하스팀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한적한 거리를 헤매는 유령이야. 그리고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면 너도 죽어서 그런 유령이 되는 거지. 한밤중에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숨을 빨아들이는. 어떻게 하면 그 유령을 통과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럴 순 없어.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어떤 때는 길 전체를 가로막고 있거든.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만 할 때엔 천사의 빛이여 죽음 속의 삶이여 길에서 비켜서라 내 숨을 빨아들이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너를 휘감아 버리지는 못하거든. 딜, 오빠가 하는 말 한마디도 믿지 마. 내가 끼어들었습니다. 캘퍼니아 아줌마가 그러는데 그건 흑인들이나 하는 이야기래. 오빠는 험상궂은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더니 도대체 놀이를 그래서 할 거야 말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타이어 구르기나 하자. 내가 제안했습니다. 오빠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난 그 놀이를 하기에 너무 크잖아. 오빠는 우리 밀어주면 되는 거잖아. 나는 뒷마당으로 가서 집 밑에서 폐타이어 하나를 꺼내 앞마당으로 털썩 던졌습니다. 내가 먼저 탈래. 내가 말했습니다. 딜은 자기가 먼저 타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메이콤에 방금 도착했기 때문이라나요? 오빠가 중재에 나서서 내가 먼저 타되
딜은 덤으로 좀 더 오래 태워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타이어 속에 기어들어가 동그랗게 몸을 말았습니다. 나는 그때 비로소 내가 하스팀에 대해 반박한 것 때문에 오빠가 화가 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빠는 보복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오빠는 있는 힘을 다해 타이어를 인도 아래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땅과 하늘과 집들이 하나로 뒤범벅돼 보였고 귀가 멍멍하고 숨이 차서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두 손이 가슴과 무릎 사이에 꼭 끼어 손을 뻗쳐 타이어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오빠가 앞질러 달려가 잡아주거나 아니면 인도에 튀어나온 돌기에 부딪혀 멈추는 것 뿐이었습니다. 오빠가 나를 쫓아며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타이어는 자갈길에 쿵 하고 부딪힌 뒤 길을 가로질러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그 바람에 나는 코르크 마개처럼 도로로 튕겨 나왔습니다.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아 시멘트 바닥에 드러누워서 도리질을 했고 귀에 들리는 소리를 멈추게 하려고 귀를 때렸습니다. 스카웃 거기서 빠져나와 어서 빨리! 오빠가 소리쳤습니다. 고개를 들고 보니 내 앞에 바로 레들리 집의 현관 계단이 보였습니다. 나는 그만 몸이 꽁꽁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어서 빨리 스카웃 거기 누워있으면 안 돼! 오빠가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어서 일어나! 못 일어나겠어? 얼어붙은 몸이 조금 녹자 나는 떨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타이어를 갖고 와야지. 타이어 갖고 와.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오빠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방향 감각이 돌아오자 나는 후들거리는 무릎이 버티는 한 빠른 걸음으로 오빠와 딜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니 왜 타이어를 안 갖고 온 거야? 갖고 오라고 했잖아. 오빠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오빠는 왜 가지러 가지 않는 거야? 나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잼 오빠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자 갖고 와. 대문에서 깊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오빠는 저번에 저 집에 손까지 댔잖아. 기억 안 나? 오빠는 나를 사납게 노려봤지만 차마 물러서지 못하고 인도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대문 근처에서 머뭇거리다가 돌진해 타이어를 찾아왔습니다. 저기 뭐가 보여? 아무것도 없잖아. 오빠가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스카웃, 넌 가끔가다 계집애처럼 구는 게 영 밥맛이야. 오빠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이 있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캘퍼니아 아줌마가 현관문에서 소리쳤습니다. 레모네이드 마실 시간이니까 뜨거운 햇볕에 다 타 죽기 전에 얼른 집으로 들어오거라. 오전 중에 레모네이드를 마시는 것은 여름마다 하는 일종의 의식이었습니다. 캘퍼니아 아줌마는 변과 유리컵 3개를 현관에 올려놓고는 일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오빠의 눈밖에 난 것은 그다지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레모네이드가 오빠의 기분을 다시 돌려놓을 것이기 때문이었죠. 오빠는 레모네이드를 2잔이나 꿀꺽 들이키고는 가슴을 찰싹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뭘 하고 놀면 될지 이제 알겠어. 지금까지 놀던 것과는 완전 다른 거야. 새로운 놀이란 말이지. 뭔데? 딜이 물었습니다. 부 레들리 놀이. 오빠의 머리는 가끔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로 투명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레들리 집안 식구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게 납득시키려고 또한 내 비겁함을 자신의 대담 무쌍한 행동과 대비시키려고 생각해낸 놀이였습니다. 부레들리 놀이? 어떻게 하는 거야? 딜이 물었습니다. 스카웃, 넌 레들리 부인 역을 맡아. 오빠가 말했습니다. 아니 싫어. 내 생각엔. 왜 그래? 아직도 겁나는 거야? 딜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잠들어 있는 한밤중에 그 아저씨가 집 밖으로 나와서 내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오빠가 빈정거리며 내뱉었습니다. 스카웃, 우리가 무슨 놀이를 하는지 그 아저씨가 어떻게 알아? 게다가 그 아저씨가 여전히 그 집에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몇 년 전에 죽어서 사람들이 굴뚝 속에 틀어 박았잖아. 딜이 말했습니다.
형이랑 나랑 놀고 수가우스 무서우면 망이나 보라고 하면 되잖아. 나는 부 레들리가 분명히 그 집안에 있다고 확신했지만 증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것이 상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안 그랬다가는 하스팀을 믿는다고 나무랄 테니까요. 한낮이라면 그런 것 따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우리 배역을 정해줬습니다. 나는 레들리 부인으로 밖에 나와 현관을 청소하는 것이 내가 맡은 역의 전부였습니다. 딜은 레들리 씨로 인도를 오르락 내리락 걸어 다니며 오빠가 말을 걸면 기침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오빠는 당연히 부 레들리였습니다. 현관 계단 밑으로 들어가서는 어쩌다 한 번씩 울부짖고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여름이 무르익어 가면서 우리의 놀이도 무르익어 갔습니다. 우리는 그 놀이를 좀 더 세련되게 다듬고 완성시켰습니다. 대사와 줄거리를 넣어서 마침내 한 편의 작은 연극으로 만들었고 그 내용을 날마다 조금씩 바꾸었습니다. 딜은 악한 중에서도 악한이었습니다. 맡은 역할이 무엇이든 그야말로 척척 잘 해냈습니다. 가령 악역이 키가 커야 한다면 실제로 키가 보이는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최악의 연기도 척척 잘 해냈고요. 딜이 제일 못하는 연기는 고디풍의 배역이었습니다. 나는 대본에 나오는 이런저런 부인 역을 마지못해 맡았습니다. 그 놀이가 타잔처럼 재미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해 여름 나는 막연한 불안감 이상의 감정에 휩싸인 채로 연극 놀이를 했습니다. 물론 오빠는 부 레들리가 이미 죽었고 설령 살아있어도 낮에는 자기와 캘리포니아 아줌마가 있고 밤에는 아빠가 있으니까 내게 아무 짓도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요. 오빠는 타고난 영웅이었습니다. 그 연극은 단편적으로 떠도는 소문들과 이웃의 전설을 짜 맞춘 한편의 우울한 총극이었습니다. 레들리 부인은 레들리 씨와 결혼하고서 재산을 모두 날려버릴 때까지만 해도 미모를 자랑했습니다. 잃은 것은 돈뿐이 아니라 치아도 머리칼도 그리고 오른쪽 집게 손가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밤 부가 더 이상 잡아먹을 고양이와 다람쥐가 없자 레들리 부인의 오른쪽 집게 손가락을 물어뜯은 겁니다. 이것은 모두 부가 짜낸 내용이었습니다. 레들리 부인은 거의 항상 거실에 앉아서 울고 있고 부는 집에 있는 모든 가구를 천천히 없애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셋은 말썽을 피우는 문제아 역할도 했습니다. 나는 가끔 유언검인 판사 역을 맡기도 했습니다. 딜은 오빠를 끌고 나가 계단 밑에 밀어놓고는 빗자루로 쑤셔댔습니다. 오빠는 필요에 따라 보안관, 온갖 주민들, 그리고 메이콤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레들리 집안에 대해 할 말이 많은 스테퍼니 크로포드 아줌마 역을 맡았습니다. 부 역에서 중요한 장면을 연기할 시간이 되자 오빠는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가 캘리포니아 아줌마가 보지 않을 때 재봉틀 서랍에서 가위를 훔쳐와서는 그네에 앉아 신문을 오렸습니다. 딜은 그 옆을 지나가면서 오빠에게 기침을 했고 오빠는 딜의 허벅지를 찌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보니 정말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네이선 레들리 아저씨가 평소처럼 읍내에 가는 길에 우리 앞을 지나가자 우리는 아저씨가 사라질 때까지 입을 다물고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눈치챈다면 우리를 어떻게 할지 궁금했습니다. 이웃 중 누군가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하던 놀이를 멈췄습니다. 한 번은 모디 애킨스 아줌마가 길 건너편에서 전지 가위를 공중에 높이 든 채 우리를 쳐다본 적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1인 가족의 제2권 25장을 너무나 열심히 연기하고 있던 나머지 아빠가 인도에서 돌돌 만 잡지로 무릎을 치며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지도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해가 정오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무슨 놀이를 하고 있는 거야? 아빠가 물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오빠가 말을 피하는 것만 봐도 우리 놀이가 비밀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 가위를 갖고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아니 신문지는 왜 오리고 있고? 오늘자 신문이면 혼내줄 테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뭐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지? 아빠가 되물으셨습니다. 아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 가위는 이리 가지고 와라. 가위는 갖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야.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혹시 레들리 집안과 관계 있는 놀이를 하고 있는 거냐? 아니에요 아빠. 오빠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아니기를 바란다. 아빠는 짧게 말씀하시고는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빠, 입 다물어. 아빠는 지금 거실에 계시잖아.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실지도 몰라. 안전하게 마당으로 나와서 딜이 오빠에게 놀이를 계속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아빠는 놀지 말라고는 안 하셨는데. 오빠, 내 생각에는 아빠가 아무래도 아시는 것 같은데. 내가 말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아빠가 알고 있었다면 우리한테 말씀하셨을 거야. 나는 확신할 순 없었지만 오빠는 내가 계집애 티를 내고 계집 애들이란 늘 있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계집 애들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계집애처럼 굴 거면 다른 애들을 찾아 놀라고도 했고요. 좋아. 계속 그런 식으로 굴어봐. 그럼 어떻게 될지 알 거야. 내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집에 오신 것이 그 놀이를 그만두고 싶은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타이어를 타고 레들리 집 마당으로 굴러간 그날 일어난 일 때문이었습니다. 머리가 빠개지고 토할 것 같고 오빠가 소리를 지르는 가운데서도 나는 또 다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 나지막해서 인도에서는 들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집안에서 누군가 웃고 있는 소리 말입니다. 내가 귀찮게 졸은 끝에 예상대로 잼 오빠가 마침내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얼마 동안 그 놀이의 속도를 늦췄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여전히 아빠가 우리더러 그 놀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고 그러니 놀이를 계속해도 된다고 우겨댔습니다. 어차피 아빠가 안 된다고 하셨어도 오빠는 아마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을 겁니다. 단순히 배역의 이름을 바꿔버리면 어떤 연극을 해도 꾸중을 듣지 않을 거라면서요. 딜은 이 계획에 전적으로 찬성했습니다. 잼 오빠 뒷공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는 딜은 어쨌든 점점 골칫거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초여름에 나더러 결혼하자고 말해놓고는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자기 거라고 말뚝을 박아놓은 것이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말하고 나서도 금방 나를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2번이나 늘씬하게 때려주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딜은 점점 더 오빠와 가까워졌습니다. 계획을 꾸미느라 둘이서 나무 위 오두막에 올라가 이틀을 꼬박 보냈고 제3자가 필요할 때만 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나는 오빠와 딜의 무모한 계획에는 얼마 동안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계집애라고 불릴 위험을 감수하고 그해 여름해 진력 나머지 시간은 거의 대부분 모디 애킨스 아줌마네 현관에서 아줌마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랑 나는 철쭉곡 하단에만 들어가지 않으면 늘 모디 아줌마네 앞마당을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줌마와의 관계는 좀 애매했습니다. 모디 아줌마는 오빠랑 딜이 계획에서 나를 따돌리기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이웃에 사는 또 다른 아줌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비교적 자상한 분이었지만 말이죠. 아줌마네 잔디밭에서 놀 수 있고 나무를 타고 오르지만 않으면 머루를 따먹을 수 있으며 넓은 뒷마당을 헤집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은 모디 아줌마와 맺은 무언의 약속이었습니다. 너무 관대한 약속이라서 우리는 아줌마에게 좀처럼 말을 걸지 않았고 우리 관계의 그 절묘한 균형을 유지하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오빠와 딜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바람에 나는 더욱더 아줌마와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모디 아줌마는 자기 집을 무척이나 싫어하셨습니다.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모두 낭비하는 시간이라면서요. 아줌마는 미망인으로 낡은 밀짚 모자에 남성용 작업복을 걸치고 꽃밭에서 일하다가도 5시에 목욕을 한 뒤 여왕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현관에 나타나 길거리를 휘어잡는 카멜레온 같은 분이셨습니다.
아줌마는 하나님의 땅에서 자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심지어는 잡초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아줌마가 마당에서 향부자 잡초 잎사귀를 발견하기라도 하면 그것은 마치 제2차 마른 전투와 같았습니다. 주석통을 들고 달려가 그 잡초 밑부터 제초제를 뿌려대셨습니다. 아줌마는 약이 너무 독해서 비켜서지 않으면 우리도 모두 죽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 뽑아버리지 않으세요? 키가 8cm도 안 되는 잡초 잎사귀를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전투를 벌이시는 아줌마를 보고 내가 물었습니다. 얘야, 그걸 뽑아버려? 뽑아버리라고? 아줌마는 힘없이 축 처진 싹 하나를 들어 올리시더니 작은 줄기를 엄지손가락으로 비볐습니다. 그러자 아주 작은 나달들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향부자 잡초 한 줄기면 온 마당을 망칠 수 있어. 여기 좀 보려무나. 가을이 되면 말라 비틀어지고 바람이 불면 메이콘군 사방으로 날아가 버리지. 모디 아줌마의 표정을 보면 아줌마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구약 성서에 나오는 역병에 빗대시는 듯 했습니다. 아줌마의 말투는 메이콤군의 주민치고는 화끈했습니다. 아줌마는 우리를 부를 때 성과 이름 모두를 부르셨고 웃을 때는 왼쪽 송곳니에 박힌 작은 금 조각이 보였습니다. 내가 감탄하면 나도 그런 일을 갖고 싶다고 하자 아줌마는 자 여기를 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우정을 굳게 다지는 애정의 몸짓으로 혀를 한 번 차더니 의치를 꺼내셨습니다. 오빠와 딜이 계획을 세우다가 잠시 쉴 때면 모디 아줌마는 그 둘에게도 친절히 대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디 아줌마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숨겨두셨던 솜씨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아줌마는 이웃에서 가장 맛있는 케이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아줌마에게 비밀을 털어놓을 때마다 아줌마는 언제나 큰 케이크 하나와 작은 케이크 3개를 만들어 길 건너로 소리치셨습니다. 젠 핀치, 스카우 핀치, 찰스 베이커, 해리스 이리 와보렴. 그때마다 그쪽으로 재빨리 달려가서 손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름철의 해질녘은 길고도 평화롭기 그지 없었습니다. 가끔 모디 아줌마와 나는 아줌마네 현관에 조용히 앉아서 해질 무렵 노란색에서 핑크색으로 바뀌는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제비가 이웃집 지붕 위로 낮게 날아 학교 위쪽으로 사라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